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신 판결금을 내는 제3자 변제와 일본 기업이 별도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등 우회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과는 빠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된 반조체법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익이 다를 수 있다며 솔직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47.51%를 기록하면서 투표 이틀 만에 역대 최고였던 지난 전당대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청원 동의인이 7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 청원도 등장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를 보이며 평년보다 최고 8도까지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이 오늘 발표됩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참여가 아닌 양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선한빛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재단 기금 마련에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촉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인 해법 발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넨이 미래청년기금을 함께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발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화답 형식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금 조성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말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5일간의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협의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일본 기업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양국 경제계의 청년 관련 기금 추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어떠한 그런 잠재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 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강제징용 이슈 뉴스 돋보기로 이어갑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반발했습니다. 결국 최종안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밤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리인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역사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외교적 참사라고 격분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둘러서 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 협력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최종안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안 그대로인 거죠? 네, 정부는 기존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깜짝 대면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국격에 맞게 조속하게 진정성을 갖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손에 쥔 건 기존 정부안에 불과했죠. 물론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호응 조치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일 신뢰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실제로 급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 의제이자 넓게 봤을 땐 북한의 도발,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 공급망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도 고려 상황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대일 외교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정상회담 기대감까지 앞으로 한일 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벌써부터 정치권은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부 발표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다.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민주당이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냐며 자신들이 파탄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발표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돼서 이름이 거론되는 기업은 16곳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KTNG, 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는 전신인 포항제철을 당시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중 24%인 약 1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됐었죠. 그래서 지난 2012년 재단에 6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약속했던 나머지 40억 원도 정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즉 포스코와 KT의 셀프 연임 등을 문제로 삼아온 만큼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들을 제외하고 언급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다만 상장 기업은 주주들의 반발 일부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출연금을 직접 요청할 때 직권 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아닌 재단 측이 나서 관련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직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가 아닌 지난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내용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신뢰도 제고 방안과 반도체법 논란 등 한미 간 현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을 백악관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시기라든지 또 그 의제 또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짓기 위해서 왔고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의회 연설을 결정짓는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역시 이번 일정은 역시 그 행정부 쪽에 집중이 돼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3월 말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논란이 된 반도체법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며 솔직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또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한미 당국은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돌파했습니다. 후보들은 각각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막판 표명리에 나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진행된 가운데 어제까지 투표율은 47.51%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이틀 만에 역대 최고였던 지난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인 45.36%를 넘어섰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치고 있는가? 침묵하고 계시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국민의힘의 주인은 오히려 우리다. 이번 기회에 윤핵관들 제대로 몰아내고.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핫해진 측면이. 막판 경쟁이 심화하면서 선거 중립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당협에서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고 대상에 포함된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선관위가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본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손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 엄석대에 빗댄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엄석대의 체육부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홍 시장님도 엄석대에서 누구를 연상하셨냐며 누군가는 홍 시장에게서 체육부장을 떠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아무에게나 대고 욕질을 해본들 본인에게 돌아간다며 어린애의 취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화재 현장에서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현대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얘기를 꼼꼼히 적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영업을 못할 테고 또 있는 물품들 다
소실되고 해가지고 당장 또 대출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신규 대출 지원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갈등 확산에도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며 진정성을 보이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지층 사이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 동의가 7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청원이 올라와 3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내부 공격 자제 요청 메시지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만료에도 좀 당원분들이 내부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가족회의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친명, 비명 구분 없이 당내 소통을 늘리며 갈등 수습에 나서는 한편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내부 결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주말 사이 인천 현대시장에서 방화로 인한 큰 불이나 50곳이 넘는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붙잡힌 40대 남성은 라이터를 이용해 시장 점포 등 5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으며 맹렬히 타오릅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 내부는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젯밤 11시 40분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뭐 이미 불이 확 붙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때는 방화에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번진 거야. 한 군데서 불이 나고 번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탔었겠지.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장 내 점포 212곳 가운데 55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40대 남성으로 시장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 상태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장 점포 3곳과 트럭 적재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가 뭐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정을 하는 거고 기억은 안 난다 그러고 라이터로 한 것 같아요. 라이터로.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최근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려 10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빨간 선을 그립니다. 진화대가 줄지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 대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헥타르의 숲이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7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한 끝에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불은 어제 하루에만 10번 났는데 대부분 산 주변에서 태운 쓰레기와 담배에서 날린 불씨가 원인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대형 산불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는 낙엽들이 습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작은 점화원에도 쉽게 연소가 되고 해서 불의 확산이 커질 수가 있죠.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불 위험은 많게는 50%나 늘었는데 기후 변화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이 난 날도 30년 사이 66일이나 늘었습니다. 산에 연기가 피어오른다든지 불꽃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산 인근에는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말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날이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낮에는 포근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 강릉과 경주는 무려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에서 11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니까요.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봄은 짙어져 가는데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기와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영동과 전남, 경북 지역도 한때 먼지 수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따라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합니다. 방식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한데요. 피해자 측은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협상 결과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제주도 서귀포에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에서 환경부가 2차례 반려한 바가 있어서 재보안 계획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감염 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이 바이러스는 장난감 등에서 영유아에게 쉽게 전파가 되는데요.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제시됐던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산정하는 총량 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오후 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 계약 관행 개선, 표준 계약서 등의 거래 관행 개선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참혹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개 수백 마리를 말 그대로 굶겨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인 6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가득 쌓인 쓰레기들을 헤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철창이 보입니다. 철창 바닥엔 개 사체 여러 구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앙상한 뼈대가 드러난 사체도 있습니다. 사체들이 훼손된 거 보면 애들이 굶어서 그걸 뜯어먹은 거네요. 그렇죠? 현장을 발견한 동물권 단체에 따르면 집주인은 최근 몇 년간 번식 능력을 잃은 나이든 개들을 데려와 굶겨 죽였습니다. 시골에서 거부장 사다고 보면 못 들르겠다고 그러고 개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먹고 살으라고. 철창뿐 아니라 마당 한편에 놓인 빨간 통을 비롯해 집안 곳곳에 개 사체가 가득합니다. 현장에서 맨눈으로 확인한 사체만 수백 구. 수가 너무 많고 훼손이 심해 얼마나 많은 개가 희생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고의로 굶겨 죽일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죽은 개의 수와 학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늦은 시간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쳐온 남성이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잠든 승객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잠시 앉아 주위를 살피더니 열차가 멈추자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 휴대전화 절도가 이어지자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4일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한 달여 동안 심야 잠복 근무를 통해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임승차예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복밖에 없어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휴대전화 3대를 팔아 9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훔친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사들인 작물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돌 김용옥 전 한신대 석좌 교수의 건강한 몸매 자랑이 화제입니다. 지난 주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3월 개인 방송에서 공개된 근육질 몸이 뒤늦게 재조명이 됐는데요. 사실 도울은 어깨가 많이 아픈 동결근 증상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 50살이면 50견, 60살이면 60견이라고 하는데 도울은 70견까지 무려 20년을 어깨가 아팠다고 하네요. 도움이 될까 시작했던 운동이 효과를 보면서 근육도 덤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70대 철학자의 몸을 본 수강생들도 깜짝 놀라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70대 이소룡 같습니다. 반성하고 갑니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지난 1월 엿가락처럼 휘면서 내려앉았던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가 결국 철거된다는 소식입니다. 영등포구는 최근 공사업체와 다음 달까지 도림보도육교 철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림보도육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행교로 사업비 약 29억 원을 들여 2016년에 개통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점검해서 이상 없음의 A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1월 3일 새벽 다리가 갑자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청은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육교를 철거할 예정으로 철거 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도림보도육교는 준공된 지 7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 되판 론스타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븐 리가 현지 시간 지난 2일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미국의 스티븐 리를 인도하라고 청구한 지 17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미국이 자국민을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건 이례적이라며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지만 현장의 교사들도 학폭 담당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씨한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가운데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전에 34%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행과 놀림, 위협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이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54.4%, 실제 시도한 경우는 13%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2.55배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피해 학생은 5만 4천 명으로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학교 내 교사가 해당 업무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항의와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탓입니다. 교육계에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면책권을 주고 소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교육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2등 당첨이 103건이 쏟아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손님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로또 조작설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정부는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 추첨이 끝난 일요일엔 보통 손님의 발길이 뜸한데 가게는 평소만큼 북적거립니다. 이곳에서 로또 복권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야, 여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2등이? 그러게 네? 말이에요.
2등 당첨자 수가 664명에 달했는데 심지어 한 곳에서만 103건의 당첨이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조금씩 많이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와가지고 다른 가게 뭐 태백에서도 오고 뭐 지방에서도 몇 군데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긁겠냐고. 처음이죠. 2등이 103명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소문이 확산하면서 먼 걸음을 한 손님도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네, 성수동이요, 뚝성. 여기 103명 나왔다고 원래 이거 꿈 같은 일이야지요. 진짜인가 그냥 확인하러 왔죠 오늘요. 2등 당첨금은 약 690만 원으로 직전에 차 2등 당첨금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103개 모두 한 명이 추첨했을 때 총 7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인당 구매 가능 금액이 10만 원까지라 한 사람이 모두 샀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패턴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확률학자들이 보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지난해 6월에도 1등 당첨자가 50명, 2013년 5월에는 30명이 나오며 로또 조작설이 제기됐지만 그때도 기재부는 우연의 일치라며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부활절 이전 40일간 금욕과 고난으로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죠. 이 회개 과정에 말들도 함께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로 가시죠. 지축을 올리며 쏜살같이 달리는가 하면 차력쇼를 펼치듯 무거운 추가 잔뜩 실린 수레를 끌며 힘자랑을 하는 말들. 불가리아 남서부의 작은 마을 바체보에서 해마다 열리는 사순절 말축제입니다. 금식 기간 첫 번째 토요일에 전통 의상을 입고 경마에 참가하는 건데요. 축제를 통해 말의 수호성인 성 테오도르에게 말의 건강과 다산을 기원한다고요. 한바탕 힘을 쓴 말들에게는 설탕 덩어리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모처럼 고생한 만큼 축제를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영국에서는 오는 5월 찰스 3세 대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얼마나 오나 누가 오나 안 오나 말도 참 많은 상황에서 왕에게 바를 성스러운 성유 준비는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대주교가 황금빛 올리브 오일을 붓자 사제들이 한 목소리로 축성을 시작합니다. 오는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에 쓸 성유를 봉헌하는 모습인데요. 대관식에서 국왕에게 성유를 바르는 일은 가장 신성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순간. 예수가 묻힌 장소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묘교회에서 이 거룩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특히 열렬한 환경주의자인 찰스 왕을 위해 특별한 성유가 준비되는데요. 예루살렘 수도원 산 올리브에 온갖 식물로 향을 낸 성유가 이제 다음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축제 월드 프라이드가 호주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관광객 유입 효과도 엄청나서 호주 여행 명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현장 한번 만나보시죠. 시드니의 명물 하버브리지 위로 수만 명의 행진이 한창입니다. 고층 빌딩 옆에 매달려 아찔한 고개를 펼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거대한 뱀 모양의 풍선을 앞세워 행진하는 인파로 북새통인데요.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 월드 프라이드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현장입니다. 무지갯빛 행진에 참여한 인파의 길이만 무려 4km에 달했는데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이 행렬에 호주 총리도 시드니 시장도 한마음으로 함께했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139만 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금액은 평균 1억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다중채무자 전체 수는 447만여 명으로 4년 전보다 7.2% 늘었는데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도 많아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82만 명이었지만 올해 1월엔 41만 명에 그쳤고 전체로 보면 월 평균 1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여성의 경제 활동을 늘리고 외국인 고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겨울 전력 수요가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최대 전력 수요량은 작년 대비 1.4% 감소했고 1월에도 0.4% 줄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기를 아껴 썼다는 건데 전력 수요는 경기 지표로 해석되는 만큼 불경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계청이 오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료가 2월에 반영되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은 여전한 반면 생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6개월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5%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베이징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말부터 2달 넘게 이어진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 중국이 지난해 목표했던 5.5% 성장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제시된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으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外部环境不确定性加大，全球通胀仍处于高位，国内经济增长企稳向上基础尚需巩固，需求不足仍是突出。 2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목표는 3% 안팎, 도시 일자리 1,200만 개를 만들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우리 돈 약 293조 원 규모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3년 연속 증가율이 커졌습니다. 围绕实现建军100年目标，完成好党和人民赋予的各项任务，全面加强军事治理，巩固拓展国防和军队改革程度。 한편 지난 2013년 2월 총리직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어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10년 임기를 마쳤고 후임은 시 주석의 최측근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숨지고 또 이재민은 200만 명이 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복구에 힘쓰는 이 현지의 모습을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된 할아버지가 5개월 된 손녀와 지진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 눈시울을 적십니다. 천만다행으로 가족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진의 중심부에서는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한 달 전 강진이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하고 여진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튀르키예에서 45,089명, 시리아에선 5,914명 등 총 5만 1,00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세기 자연재해 인명피해 규모로는 지난 2010년 IT 지진,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과 쓰나미, 중국 스촨성 지진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20만 채에 가까운 건물이 무너지며 직접 피해액은 4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른바 지진 난민으로 불리는 이재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폐허 속에서 비극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년 안에 아파트 20만 채를 짓고 재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참혹한 현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열차 충돌 사고로 60명 가까운 사람이 숨진 그리스에선 주말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역장이 체포되고 교통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서 총리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 하지만 노후한 철도 시스템을 내버려둔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휘발유 폭탄이 터지고 도로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자정쯤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촉발된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소 57명의 사망자 중 대다수가 황금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들로 확인되면서 청년들의 공분을 키웠습니다. Η νεολαία της χώρας μας βράζει από τη θλίψη, βράζει από την οργή, βράζει από την αγανάκτηση για την τραγωδία στα Τέμπη. 앞서 24시간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해 정부와 철도회사가 낡은 철도 시스템을 방치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장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순 없다는 겁니다. Παρά τις προειδοποιήσεις των εργαζομένων, τις διαρκείς προειδοποιήσεις των εργαζομένων, υπήρχε κλιματική αδιαφορία εκ μέρους των υπευθύνων στα αιτήματά μας για τη δημιουργία των συστημάτων ασφαλείας και αυτό οδήγησε σε αυτό το τραγικό δυστύχημα.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희생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철도 안전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수천 명의 시민이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이어가는 등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7개월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최격전지인 바흐무트 상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시내 3면을 포위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바흐무트와 차시우야를 잇는 다리와 주요 교량 2개를 폭파됐다고 전해졌는데 인근 임시다리를 건너려던 민간인 3명이 폭격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개막 2연승에 신바람을 냈습니다. HL 안양은 6년 만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정상을 차지하면서 한국 아이스하키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스포츠 소식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주 라이벌 전북 현대와의 개막전에서 승리하고 강원 원정 경기로 2라운드에 나선 울산현대. 전반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고도 골사냥에 실패했던 울산은 후반 4분 엄원상의 득점으로 강원 골문을 열었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온 패스를 받은 엄원상. 골키퍼까지 뚫고 골맛을 봤습니다. 전북과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엄원상 덕분에 1대0으로 승리한 울산은 2연승에 신바람을 냈습니다. 울산과 우승 경쟁을 벌이는 전북은 수원을 상대로 전반 9분 만에 월드컵 스타 조규성의 시즌 첫 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후반 14분 수원 아코스티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FC 서울은 후반 초반부터 10명으로 싸운 광주를 상대로 후반 13분 오스마르의 헤더 결승골과 후반 추가 시간 박동진의 추가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HL 안양은 그제 일본에서 열린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2022-2023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39라운드 방문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정규리그 31승 9패, 2016-2017 시즌 이후 6년 만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정상 정복입니다. HL 안양은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에서 7번째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첫 상대는 정규리그 4위 팀인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스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MBN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주간 특별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14일간 약 1억 4천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고 ARS 전화 모금으로 8,000명 이상, 계좌 납부로 1,200명 넘게 참여하는 등 약 10,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특별 모금으로 모아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로 지원되며 지진 피해 지역의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낮에는 포근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 강릉과 경주는 무려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에서 11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니까요.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루하루 봄은 짙어가는데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기와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영동과 전남, 경북 지역도 한때 먼지 수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발효중이고요. 오늘 동해안을 따라서는 오후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은 영하 0.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봄 향기를 찾으러 산행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인 만큼 봄철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요.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